안녕하세요.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 채널을 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작가의 단편소설 어떤 날 새벽 낭독해 드릴게요. 작가에 대한 소개는 저희 채널에 이태준 작가의 작품들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편소설 어떤 날 새벽은 1930년 9월 신소설에 발표되었습니다. 줄거리를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화자인 나는 어느 날 새벽 안마당에서 쿵 하고 땅을 울리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아내와 함께 잠이 깨었습니다. 도둑이 들었던 것입니다. 잠깐 동정을 살피는 사이 어느 틈에 유리창문이 열리고 화자인 나는 벌떡 일어나게 되지요. 그 순간 마루방문과 안방을 막아놓은 장지문이 열렸고 도둑이 위협을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자의 위협에 지갑을 건네주었는데요. 그 도둑은 지갑 속을 뒤져서 1원짜리 한 장을 집어내서 뒷걸음쳐 도망쳐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아내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도둑놈이 윤모라는 사람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그 윤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이 도둑놈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현장에 함께 가보시죠. 한국의 모파상이라고 불리는 단편소설의 대가 이태준 작가의 작품들 꽃나무는 심어놓고, 행복, 코스모스 이야기, 뒷방마님, 오목녀, 영월영감, 철로, 아담의 후예, 아련, 온실화초 등이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재생 목록을 검색을 하시면 이태준 작가의 작품들만 모아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본 동영상 설명란에 들어오시면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요. 이 클릭 한 번만 하시면 손쉽게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태준 작가의 단편소설 어떤 날 새벽 낭독해 드릴게요. 쿵. 무엇인지 안마당에서 이렇게 땅을 울리는 소리가 나는 것을 나만 들은 것이 아니었다. 아내도 눈을 번쩍 뜨더니 베개에서 머리를 들었다. 뭐가 쿵 했지? 가만. 아내는 놀란 눈을 껌뻑거리며 바깥을 엿들었다. 둘이 똑같이 듣고 잠을 깨었을 때엔 분명히 꿈은 아니다. 나는 머리맡에서 시계를 집어 보았다. 그때는 새벽 4시 10분이었다. 아내는 그새 또 무슨 소리를 들었다. 그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헬쑥해지며 나의 허리를 허둥허둥 넘어서 아랫목으로 내려가 박혔다. 그리고 내 손에서 시계를 집어다 이불 속에 넣으며 겨우 내 귀에 들릴 만큼 도적놈이야, 도적놈 하고는 얼굴을 이불 속에 감추었다. 그때 내 귀에도 완연히 묵직한 우람스러운 신발이 마루 끝을 우쩍 디디고 올라서는 소리가 들렸다. 나도 도적놈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또 잠잠하였다. 아마 한 발만 올려 디딘 채 마루 위에 세간을 살피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한참 만에야 또 우쩍하고 마저 한 발을 올려놓는 것 같았다. 그리고 뿌드득 뿌드득. 아마 신발에 눈이 묻은 듯 그는 조심성스럽게 발소리를 삼가며 마루방으로 되어 있는 윗방 문 앞으로 가더니 다시 까딱 소리도 없다. 그것은 마루방 문이 조용히 다루기 힘든 유리창이니 낭패한 듯하였다. 한 2분 동안이나 그렇게 쥐죽은 듯이 서 있던 그는 유리창에는 손도 대어보지 않고 이왕 사람을 깨워놓은 바에는, 즉 강도질을 할 바에는 하고 용기를 얻었음인지 불이 켜있는 우리 방 앞으로 뿌드득 뿌드득 다가왔다. 이번에는 서슴지 않고 덧문 고리를 꼭 잡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지그시 힘을 들여 당겨보더니 안으로 걸린 고리가 떡 하고
문설주에 맞히는 것을 알고는 슬며시 놓는 소리까지 소상이 났다. 이번에는 어찌할 셈일까? 윗방 유리창문은 걸려있지 않았다. 윗방과 우리 방과는 장지문으로 칸을 막았지만 그가 윗방의 유리창만 한번 밀어보는 날이면 우리는 별 수 없이 이 무서운 밤사람과 대면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에 있는 것이다. 그는 덧문 고리를 놓은 뒤 방안을 엿듣는 모양인지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러나 우리 귀에는 그의 세찬 숨소리가 사뭇 바람처럼 문풍지를 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덩어리 같은 시뻘건 눈깔이 어느 틈으론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만 같아서 문을 바로 쳐다볼 용기가 없었다. 어서 무슨 소리라도 났으면 하고 숨도 크게 못 쉬고 있노라니까 쿵 하고 마루를 내려서는 소리가 났다. 내려섰지? 이불 속에서도 들은 아내가 물었지만 나는 작은 말조차 옮겨지지 않았다. 저 녀석이 들어올 때는 담을 넘어 들어오기가 쉬웠지만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나 하고 우리의 귀는 그의 발밑에 깔리기나 한 것처럼 그의 발소리만 지키고 있었다. 그랬더니 웬걸? 그는 무슨 생각이 들어갔던지 제법 대돌 위에다 쿵쿵 눈을 털더니 덤뻑 마루 위로 올라섰다. 어느 틈에 마루방 유리창이 드르르 열렸다. 나는 그제야 번개같이 나도 모르는 힘에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옷도 집어올 새 없이 장지문이 쫙 열렸다. 이놈, 꼼짝하면? 그는 이렇게 위협하며 눈투성이 된 발 하나를 우리 방에 썩 들여놓았다. 그러나 이 순간 누구나 직업을 하고 눈을 뒤집어 써야 할 위급한 순간에 있어 나는 오히려 정신을 가다듬을 만치 아까의 겁과 아까의 긴장을 풀어뜨리고 말았다. 강도? 쿵 하고 마당에 들어서던 그 강도는 우쩍우쩍 마루청이 빠질 듯한 육중한 발을 가지고 어디로 가고 뜻밖의 다른 사람이 들어선 것 같았다. 그는 칼을 들었지만 어딘지 성경책이나 들어야 어울릴 사람처럼 보면 볼수록 인후한 인상밖에 주지 못하는 위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너무도 우리의 상상과 어그러지는 인물이었다. 그는 복면도 하지 않았다. 그의 서늘한 눈방울엔 살기도 들어있지 않았다. 너도 구차한 살림인 걸 알았다. 시제만 있는 대로 털어. 나는 머리맡 경대 서랍에서 아내가 맡아가지고 쓰던 지갑을 집어냈다. 그 속에는 얼마가 들었는지도 나는 몰랐지만 돈 소리가 나기는 하였다. 지갑째 그에게 준즉 그는 냉큼 받아서 지갑 속을 뒤지더니 1원 한 장을 집어냈다. 그리고 다시 불 밑에다 갖다 대고 절렁거리며 들여다보더니 그대로 이불 위에 탁 내던지고는 뒷걸음질을 쳐서 성큼 마루방으로 올라섰다. 그리고 칼을 집어넣고 회중 전등을 꺼내서 마루방을 한 바퀴 돌아보더니 그대로 쏜살같이 바깥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는 버젓이 삐걱 소리나는 대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아니, 그이 이마 자세히 못 봤소? 이불 속에서 땀에 젖어 나오는 아내는 왕청 같은 말을 물었다. 그이라니? 아유, 10년 감수했네. 근데 꼭 그이야. 그게 무슨 소리요? 그이라니? 우리는 눈이 쌓여서 마당이 훤하긴 했지만 컴컴한 대문간엔 나가기가 싫어서 마루방 유리창만 닫아 걸고 그자가 섰던 자리에 눈 녹은 물을 훔치고는 다시 자리에 들어 누웠다. 그리고 아내는 정말 그이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꼭 그이 같아요 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이를 이야기하였다. 이 그이라는 윤모는 황해도 어느 산읍 사람이었다. 그가 나의 아내가 다닌 소학교,
강원도 시군에 있는 신흥학교에 오기는 지금으로부터 6, 7년 전 나의 아내가 6학년이 되던 첫 학기였다고 한다. 그때 신흥학교에는 교원이래야 그 동리에서 일 없이 노는 졸업생 몇 사람과 신경쇠약으로 정양 삼아 교장집에 와 묵고 있던 일본 어느 여자 전문에 학적을 두었다는 서울 여자 한 분과 이 윤 선생뿐이었다. 그 중에서도 졸업생들이야 교편을 잡기에는 원체 상식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어느 면소에 서기 한 자리만 비었다는 소문이 와도 제각기 이력서를 써가지고 달아나는 무열성이었고, 여 선생이래야 그야말로 시간을 하다 말고라도 획 떠나가면 고만인 교장집 손님에 불과하였다. 더구나 교장이 없었다. 설립자요 교주인 교장은 김인년 이후부터 감옥에 가 있었다. 윤 선생은 신흥학교가 이처럼 비운에 빠져 있는 것을 아주 모르고 온 것은 아닌 것 같았다고 한다. 학교는 지은 지가 오래고 거두는 사람이 없어서 눈 녹는 물이 교실마다 새었다. 그 중에도 어떤 반은 비가 오는 날이면 바간에서 우산을 받을 지경이었으므로 날만 흐리는 것을 보아도 쉬는 시간도 없이 공부를 몰아치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이것을 본 졸업생들이나 학부형들이나 모두 자기 집 아랫목만 비가 새지 않는 것을 다행히 알 뿐이었다. 윤 선생이 오고 1학기가 지났다. 여름방학이 된 이튿날부터 윤 선생은 새벽 조반을 지어먹고 점심을 싸가지고 어디론지 나갔다가 어두워야 돌아오곤 하였다. 며칠 후에 이렇게 소문이 났다. 윤 선생은 학교에서 생기는 것이 없으니까 고향에 있는 자기 어머니에게 붙이려고 수리조합공사에 품팔이를 다닌다는, 윤 선생은 효자라고, 이런 소문이었다. 과연 윤 선생은 고를 등지고 수리조합 보뚝을 쌓는 데 가서 모군, 즉 삭군 일을 하였다. 불덩어리 같은 돌멩이도 지어 나르고 물이 흐르는 진흙짐도 졌다. 윤 선생은 이 일을 만 한 달 동안이나 했다. 2번 간조에 30여 원을 타가지고 그는 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것은 소문처럼 자기의 늙은 어머니에게 돈을 붙이려고 우편국에 찾아간 것은 아니었다. 그는 철물점에 가서 함석을 사고 못을 샀다. 그것을 자기 등에 지고 심리를 꾸벅꾸벅 나왔다. 물론 그 후부터는 신흥학교는 비가 새서 공부를 못하게 되지는 않았다. 그해 겨울이 왔다. 산골이므로 학부형들은 장작은 됐지만 난로가 모자랐다. 3, 4학년을 한데 모으고 5, 6학년을 모아도 난로가 모자랐다. 동지머리 제일 추운 때가 왔다. 윤 선생은 자기가 담임하여 가르치던 5, 6학년에게 일주일 동안 재가 복습을 주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윤 선생은 자기 아내에게도 자세히 이르지 않고 어디론지 없어지고 말았다. 일주일째 되는 날 오후였다. 집으로 돌아가던 학생들은 읍길에서 윤 선생을 발견하였다. 윤 선생은 짐꾼에게 난로 하나를 지워가지고 타박타박 따라오고 있었다. 참말 그때 윤 선생은 5, 60대 노인처럼 다리에 힘이 없이 타박거렸다. 학생들은 그때처럼 피곤한 윤 선생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무심한 어린 학생들은 그 윤 선생이 풍 둘러쓴 방한 못 속에 피 묻은 붕대가 감겨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윤 선생은 짐꾼에게 학교를 가리키고 자기는 바로 집으로 와서 그 추운 날 냉수부터 처지며 쓰러지고 말았다. 이마에는 끌에 찍힌 것처럼 가죽이 뚫어졌다. 두 손바닥에는 밤톨만한 못이 박이고 손등이 성한 데가 없이 터져 있었다. 그리고 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웠다. 어디서 무슨 고역을 하고 왔을까? 어쩌다가 이마를 다쳤을까?
윤 선생은 결코 말을 하지 않았다. 선생님, 난로 어디서 났어요? 학생들이 물어도, 그거 내가 사왔지. 새 거라서 좋지? 하고 더 물으면 다른 말을 하였다. 그러나 동리 사람들은 며칠이 안 돼서 소문을 들었다. 읍에서 멀지 않은 곳에 금강산 가는 전찻길을 닦느라고 산 허무는 일터가 있는데 윤 선생이 거기 와서 일을 하다가 엿새째 되는 날에 남포에 터져나가는 돌 조각에 맞아서 이마가 뚫어졌다는 것과 삭전 6원과 치료비 3원을 탔다는 것을 들었던 것이다. 그 후에도 윤 선생은 학교를 위해서는 몸으로나 마음으로나 자기를 아끼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정이 나오는 날까지는 하고 전심전력하였다. 그러나 신흥학교의 운명은 윤 선생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은 아니었다. 이미 결정된 때가 있었고 결정한 곳이 있었다. 신흥학교는 자격 있는 교원 3사람 이상을 쓰지 못한 지가 오래다. 해마다 새로 나는 교비품을 장만하지 못하는 지가 오래다. 윤 선생은 졸업생들을 찾아다니고 청년 회원들을 찾아다니고 경찰서와 군청을 드나들며 신흥학교 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기부금 허가원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신흥학교에는 기부금 허가 대신에 학교를 유지할 재원이 없는 것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학교 허가 철회와 해산 처분이 내리고 말았다. 윤 선생은 눈이 뒤집혀 군청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윤 선생의 열성을 아는 곳이 있으랴. 그날 밤 학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첫잠을 울음소리에 놀라 깨었다. 그것은 윤 선생이 술에 취해서 학교 마루청을 두드리며 우는 소리였다. 그 이튿날 아침엔 윤 선생이 미쳤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것은 윤 선생이 학교 마당에 서서 10리, 20리 밖에서 못 모르고 모여드는 학생들에게 마치 채마밭에 들어간 닭이나 개를 쫓듯이 조약돌을 집어가지고 팔매질을 해서 쫓아보낸 것이다. 윤 선생은 자기도 그날로 아내와 젖먹이 딸을 데리고 그 동리를 떠나가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래, 꼭 그 사람 입디까? 글쎄 말이에요. 말소리가 익으니까 이불 속에서 잠깐 몰래 보기는 했지만 꼭 그이 같아요. 근데 윤 선생님이 어쩜 강도질을... 이때다. 밖에서 도적놈이야. 저놈 잡아라. 이놈, 도적놈 하는 여러 사람들의 아우성이 났다. 그리고 쿵쿵하고 다름질 치는 소리가 몰려오더니 바로 우리 방 들창 밑에서 쾅 하고 나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자 이놈, 아이쿠 하는 소리가 났다. 우리는 어느 틈에 들창을 열어 제꼈다. 벌써 날은 새었다. 눈이 한자 깊이나 쌓인 길바닥에 한 사람이 자빠진 것을 3사람이 둘러쌌다. 이 3사람 패는 모두 자다가 뛰어나온 속옷바람들로 한 사람은 자빠진 녀석의 머리를 꺼들어 쥐고 담벼락에 짓지으며 한 사람은 팔을 비틀어 쥐고 다른 한 사람은 한 걸음씩 물러섰다 달려들며 곧은 발길로 앙가슴과 넓적다리를 냅다 지른다. 벌써 자빠진 녀석은 코피가 터져 나오고 발길이 들어갈 때마다 컥컥하고 사지를 뒤틀었다. 그는 틀림이 없었다. 자빠져 맞는 그는 아까 우리 방에 들어왔던 강도가 틀리지 않았고 또 여태 우리가 이야기한 그이 윤 선생이 틀리지 않았다. 여보, 저 이마에 흠집을 봐요. 윤 선생님이에요. 좀 나가서 말려요. 아유, 저런. 나는 옷을 주워 입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가 열어놓고 나간 대문을 나섰다. 그러나 그는
도적이었다. 그는 벌써 도적이 밟을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멱살을 잡히고 머리털을 잡히고 팔을 잡히고, 그리고 어느 틈에 이 집 저 집에서 몽둥이를 들고 뛰어나온 사람들의 우락부락한 경계에 쌓여 큰 행길로 끌려나가고 있었다. 그가 붙들린 자리는 마치 미친 개를 때려잡은 자리 같다. 발등이 덮이는 눈 위에 몽둥이들을 끌고 모여든 자리며, 더구나 그의 코피가 여기저기 떨어져 번진 것은 보기에도 처참하였다. 나는 조금 전 아내에게서 들은 그의 교원 생활을 생각하고 망연히 그 자리를 바라보고 섰노라니까. 아까 그 세 사람 패 중에 한 사람이 헐레벌떡거리고 다시 이리로 왔다. 그리고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더니 도랑 속에서 검은 낙하오리 하나를 집어내더니 묻지도 않은 것을 시근거리며 설명해 주었다. 낙하오리, 이게 그놈 모자죠. 우리는 요 앞 자동차부에 있는 사람들인데 글쎄 우리가 자는 방에 들어와서 철괴를 들고 달아나니 하마터면 우리가 주인한테 도적놈 될 뻔하지 않았나요? 지금 순사를 불러댔죠. 죽일 놈 같으니. 그는 굉장히 신이 나서 그 낙하오리를 헌신짝처럼 구겨들고 우쭐거리며 달아났다. 이태준 작가의 단편소설 어떤 날 새벽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